문재인 대통령은 처음 내일이죠. 21일 정부가 만든 개헌안을 국회 심의를 위해 21일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22일부터 28일까지 UAE와 베트남 해외 일정 때문이죠. 순방 때문입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헌법에 규정된 명시되어 있는 국회가 심의하는 60일을 채우지 못하니까 야당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빌미를 줄 수 있다. 26일로 미뤄라 라는 부탁을 받아들여 26일 개헌안을 국회 심의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60일간 국회는 그를 검토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야당의 태도는 사실은 대선 기간 동안에 모든 당의 대선 후보들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입장은 민주평화당이냐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또 자유한국당이나 너무 촉박하고 내용상에도 공감하지 못하는 게 있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국회 심의를 거쳤을 경우에 국회의원의 3분의 2의 지지를 받아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지금 이걸 통과가 되지 않으면은 야당이 반대해서 이 개헌이 안 됐다 라는 명분을 지방선거의 홍보에 쓸 계획이기 때문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하고 지금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눌러앉고 있죠. 맞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통과가 안 되면은 심의에서 채택이 되지 않으면은 동의를 얻지 못하면 지방선거 홍보용으로 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야당이 민주평화당, 민평당, 정의당, 바른당 그리고 자한당 다 야당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이런 여당의 하나의 꼼수고 대통령의 꼼수라는 말만 갖다 붙여서 그걸 핑계로 개헌에 대한 지금까지의 자유한국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면죄부가 주어지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똑같이 지난 대선 때 대선 후보들이 나서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그 시점에서 내년이죠. 내년 지방선거 때는 같이 개헌을 동시에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의 시간이 거의 10개월입니까? 9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부가 만들어낸 안은 대통령 산하 정책위원실에서 특별히 마련한 국민개헌 특별위원회에서 한 달 만에 번개불에 콩 뽑듯이 2월 13일 발족한 국민개헌 특별위원회에서 만들어서 3월 13일 대통령에게 안을 올렸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그전부터 대통령의 지시에 의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개헌을 밀어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단지 종이로 글자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걸 야당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뭐냐 하면은 어차피 통과 안 될 거 쇼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이 카드로 쓰기 위해서 쇼를 한다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9개월 동안 야당이 여당의 개헌에 대한 노력에 비해서 야당이 눈에 불을 쓰고
국회의원회관에 밤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모여가지고 치열하게 개헌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그룹도 없습니다. 여당이 이렇게 들고 나올 테니까 우리는 대안으로 그것이 6월달에 6월달 지방선거와 함께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가 이 국가를 위해서 작년 대선에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약속했으니까 이런 대안을 우리는 가지고 개헌을 추진하겠다. 아니면 지금 개헌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요건들이 이런 거기 때문에 여당과 많은 논의를 거치고 토의를 거쳐 결정하겠다. 아니 없습니다. 내놓은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아니 대통령 권력 분산하자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 집중제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 정치체제, 권력체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지방분권 찬성 못한다. 이 한 두 마디로 어떻게 보면 그 두 마디가 요약인 것 같지만 개헌의 내용에 보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금 개헌안 내놓은 거 보면 우리의 역사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5.18를 하나의 혁명정신, 찬양받아야 될 역사에 남을 업적으로 지금 헌법에 명기하기를 바라고 나아가서는 토지는 국민 모두의 부를 위해서 함께 써야 된다는 토지 공유제 그리고 이번 개헌안에서는 끝까지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자유를 뺀 민주주의로 바꾸자는 얘기도 줄곧 나왔습니다. 뭐였습니까 그동안? 과연 보수야당이 국민과 약속한 걸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까? 어쩌면 촛불보다도 태극기가 더 끈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 끈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촛불에 비해서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연령대는 촛불에 비해서 덜 다양합니다. 상대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더 집어 얘기한다면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의 새마을운동의 수혜를 입고 지금 입에 들어가는 밥을 정말 대통령의 리더십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풍요로운 국가가 된 게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때문에 되었다는 걸 감사해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들이 지금 한 10년을 더 살든 몇 년을 더 살든 죽어도 국가에 대해서 혹은 죽어도 큰 여한이 없을 거로 보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나와서 광화문에 거의 빠지지 않고 매주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저는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들의 그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본 생각의 하나의 공통점은 최소한 나라가 반듯한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보로만 완전히 기울어진 정치체제로는 곤란하다. 죄송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균형을 맞춰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여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그리고 지난 대선 때 25%나 표를 얻은 보수가 보수 재집권을 위해서 그리고 보수의 새로운 건설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겠다. 정치를 하겠다는 지금 보수 야당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외침이 당에 반영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25%다 죽어가는 당에게 25%의 지지율을 던져줬습니다. 선거에 나선 그 후보가 절체절명으로 필요하고 가장 뛰어난 후보라서라기보다는 이대로 보수가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하나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합친 결과가 25%입니다.
그럼 지금 자유한국당이 가져야 될 책임은 최소한 지난 대선 때 얻은 25%는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야 됩니다. 왜?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했으니까 재건할 테니 힘을 달라고 했습니다. 재건할 테니 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인 대통령은 원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탈원전, 경제원칙에서는 탈원전, 최저임금, 뭐 근로시간 단축도 뭐 강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헌법도 고칩니다. 노조는 손을 안 댑니다. 산적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보수 야당이 지금 정권을 뺏어간 진보 여당처럼 치열하게 투쟁했느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운이 좋아서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라서 악착 끝에서 이런 짓을 해서 강탈해 갈 힘이 있어서 맞습니다. 그것도. 그러나 그들은 이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피나게 노력하고 공부하고 애쓴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서 실세로서 대통령의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는 비서실장 플러스 그와 같은 무리들, 그들도 나름대로의 뭐 민중민주주의, 민족해방이라는 공부를 오래 하고 또 곱씹고 그 생각을 여러 사람에게 공유하고 홍보한 그 결과를 지금까지 끌어와서 그들의 힘을 결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 내용 자체가 그것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보수당에는 그런 치열함이 없습니다. 아직도 배가 불러요. 제가 볼 때는 말로는 뭐 각고의 황골 탈 때 국민에게 무릎을 꿇고 이제 국민들 눈을 볼 때는 다 쇼예요. 지금 한번 봅시다. 제가 저희 친정집이 보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보 출신이라면 이런 얘기를 하면 보수를 괴멸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국민들을 혹은 영상을 보는 사람들을 세뇌를 하고 있다고 비난할지 몰라도 나는 친정에 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인력 난입니다. 지방선거에 사람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후보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보통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들이 서로 나가겠다고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에서 전력공천을 하거나 심지어 당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으로까지 나서면서 당신 여기 나가시오 저기 나가시오 전부 다 노땡큐입니다. 이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지금 보수 여당이 하는 그 태도를 볼 때 그들이 과연 나를 끝까지 밀어주고 내가 떨어지든 되든 당선이 되든 선거에서 떨어지든 그 관계없이 나를 한 식구로 끌고 가서 같이 정치를 해줄 것인가, 그리고 내 상처를 같이 어루만져 줄 것인가, 자신이 없다는 거죠. 내가 일회용으로 지금 당이 원하니까 한번 나가 띄워주면 그 다음부터는 뒤도 돌아오지 않고 나를 던져버릴 게 자유한국당인데 왜 내가 거기에 나가서 지금 희생을 해야 하느냐. 보수당은, 보수야당은 동료의식도 책임감도 연대의식도 전혀 없다. 오직 밥숟가락 들고 지 필요할 때만 들어와서 눈치 보면서 밥상에 낄 생각만 하는 게 보수여당의 정치인들이다. 이게 일반 사람들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116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그거 다 국민들이 뽑아준 겁니다. 보수여당 다시 한번 일어서 보라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지만 그것으로 보수가 끝난 건 아니다.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수를 한번 다시 키워보라고. 울면서 표를 던져줬습니다. 애걸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사는 마음으로. 그 표들이 다 청문회 표들입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근데 과연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인재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보고 1996년 미국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이봉주 선수가 2등을 뛰어들어오니까 그걸 보고 2등으로 마라톤에서 2등으로 뛰어들어오니까 TV를 같이 보고 있던 사람이 야 봉주야 임마 더 뛰어라 더 뛰어 조금만 뛰면 1등인데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네가 한번 뛰봐라. 너는 저 마라톤에 끼지도 못할 주제에. 보수여당 당대표님 그리고 보수여당의 지금 핵심 당원들은 저보고 네가 한번 해봐라. 얼마나 힘든 줄 아나. 힘듭니다. 오죽 힘들면 홍준표 대표가 야당하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야당하기가 쉽지 않다면 야당 대표하기는 더 힘든 겁니다. 과연 자유한국당이 정말 지금 여당보다 숫자가 적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의당 같은 데를 보십시오. 자유한국당하고 숫자가 비교가 안 됩니다. 당세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게 인재난이 우리와 같은 비율의 수준으로 볼 때에 같은 인재난을 겪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당을 위해서 뛰겠다. 이 당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 당이 나의 이념을 나의 정치 철학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집합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없어요 지금 자유한국당. 이봉주 2등 한다고 답답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옆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좀 더 뛰라고 얘기할 때 그 옆에서 너는 그 정도도 못한다 했지만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1996년 미국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뛰어들어오는 2등으로 뛰어들어오는 이봉주일지도 모릅니다. 야 우린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나 그것이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야당 대표하기 정말 힘듭니다. 근데 사실 당대표의 자유한국당 운영 자체가 정말 지난 대선 때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그런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당내 결합이 안 된다고 협력이 안 된다고 소인배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당대표님으로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여당일 때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 그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소인배고 뭐고 형편없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왜? 배부른 사람끼리 여유가 있는 사람끼리는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느끼거나 열을 받지 않습니다.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아니라도 국민들로부터도 손가락질 받고 제대로 해내고 있는 게 없는데 당 내에서 그런 식으로 손가락질을 하고 지적을 한다는 것은 더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적을 받은 편이 누구이든 간에 관계없습니다. 다 보도해야 됩니다. 19일날 홍준표 대표께서 꿈꾸는 로맨티스트라는 책을 냈다고 합니다. 대선 끝난 후에 7월부터 지금까지 이 SNS에서 대표님이 직접 올린 거를 모아가지고 발간한 책이라고 합니다. 여의도 김대식 연구소장은 사실은 대선 때에 홍준표 대표와 함께 일심동체가 되어 밤과 낮에 구분 없이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더 홍준표 대표의 스타일을 판단하게 했죠. 저도 2004년부터 홍준표 대표와 같이 국회의원 생활을 했고 내가 국회의원 될 때 사실은 홍준표 대표를 엄청나게 존경했습니다. 반듯하고 뛰어난 통찰력과 직감력을 가지고 촌철살인에 이 사물을 직시하는 눈. 김대식 소장도 똑같은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대표는 본질을 꿰뚫는 어느 근육을 갖고 있다. 그리고 어떤 불의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면 대결의 용기도 갖고 있다. 저 다 동감합니다. 사실이에요. 그것이 홍 대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남들이 감히 가질 수 없는. 그러나 그것은 홍준표 대표가 의원으로서 훌륭한 장점이고 능력일지는 몰라도 당대표로서는 그것 플러스 더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당내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나오는 걸 통제하는 건 옳지만 자리를 만들어가 이야기를 듣고 지금 밖에서 그 사람들이 의견을 제안하는 것이 홍 대표의 위해를 가하거나 위상에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밖의 국민들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대표님 자신도 보셨잖아요. 힘을 가질 때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인벽입니다. 이해창 대표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다 사람의 벽으로 둘러싸여서 자기 판단에 어떤 변화를 주는 어드바이스 주는 것을 받을 기회도 없었고 그게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개헌안이 이번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는 개헌안이 통과될 가능성, 국회 심의를 거쳐 통과될 가능성은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유한국당의 변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칫 그것이 국민의 눈에는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기회주의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야당은 여당보다도 몇 배나 더 열심히 일을 하고도 국민들로부터 모자란다는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면함, 치열함, 책임감 이런 걸 볼 때는 지금 집권 여당에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꼭 그런 걸 배워야 되나? 쟤들은 사고가 잘못이다. 사고가 잘못인지 얘기를 해봤습니까? 같이 논의해봤습니까?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앉아가 보수라는 개념 자체를 한번 정립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정치인들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보수가 뭡니까? 불행히도 소신있게 답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동시에 몇몇 사람들은 뭐 우리가 당 자체 내에서 그게 구체적으로 정립된 이념이 있습니까? 뭐 안보 면에서 철저하고 김정은이 싫어하면 보수라고 봐야 되죠. 그것은 미국의 보수주의자 아버지 에드먼드 버크가 얘기한 보수가입니다. 에드먼드 버크가 얘기한 보수주의자는 conserve, 지금의 좋은 가치를 유지해가지만 보수, 수리하고 보수하는 것도 동시에 해가는 것이 보수라고 했습니다. 과연 자유한국당 보수야당이 지켜가는 가치관이 무엇이며 거기에 더 성장하기 위해서 수리하고 보완해가는 가치는 무엇인지 지금쯤은 국민들에게 명쾌하게 얘기해야 될 때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직 준비 안 됐다면 지금 가장 급한 것은 지방선거에서 6석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역시 6개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역단체 그보다 더 앞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근간을 보수에서 바로잡고 그걸 지켜나갈 수 있는 자신감과 그 담론 그리고 그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교육이 전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최소한 국민들 눈에 정말 지금 어렵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하기 위해서 거의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보수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피나게 노력하는구나.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부터 보수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뿌리를 먼저 찾고 그것을 가꾸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건전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반듯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부탁드릴게요.